한 잔. 서울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24살의 김서윤에게 서울은 거대한 회색빛의 캔버스와 같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매일 아침 9시 지옥철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서서히 질식해갔다. 네온사인이 밤하늘에 별을 집어삼킨 도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개성 대신 피로가 먼저 읽히는 곳. 서유는 어릴 적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방학이면 배낭 하나 메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볐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오솔길을 발견하는 데서 희열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방 한쪽 벽은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 사진들 속에는 그녀가 꿈꾸는 삶, 즉 예측 불가능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이젠 어도 슬슬 자리 잡고 선도 봐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거니? 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현실에 무게를 더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열망이 요함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케이블 채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와일드 코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이나 크루거 국립공원의 사파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스턴 케이프주의 해안이었다. 깎아지른 절벽이 인도양의 거친 파도와 맞서고 언덕 위에는 알록달록한 전통 가옥 룬다벨 아우엔디어비엘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풍경. 서유는 숨을 멈췄다. 저곳이다. 내가 찾아 헤매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 결심은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과감하게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몇 년간 아껴 모은 적금을 모두 해지해 비행기 표를 샀다. 가족과 친구들은 경악했다. 남아공? 그것도 여자 혼자. 거긴 치안도 안 좋고 위험하다는데 제정신이니? 서윤아, 차라리 유럽이나 가.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주변에 말리는 것했지만 그녀의 호기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젊음이라는 무기를 가졌을 때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다. 가슴 벅찬 설렘을 안고 그녀는 인천공항을 떠나 요하네스버그를 경유, 이스턴 케이프주의 작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에서도 여행자들의 발길이 드문 와일드 코스트의 관문인 포트 세인트 존스 포트 스트리트 잔츠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후덥지근하지만 상쾌한 공기, 코를 찌르는 흙과 풀내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 이곳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사람들의 피부색도, 언어도, 삶의 방식도. 처음 며칠간은 도시 근처의 작은 호텔에 머물며 유명한 해변과 시내 풍경을 둘러보았다. 쿠사조저 부족 사람들의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클릭 사운드가 섞인 이시코사 ISIXHOS 어역양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거닐 때면 이곳에서라면 무한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깊은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관광만으로는 그녀의 모험심을 채울 수 없었다. 시아본가는 외딴 마을을 탐험하는 투어에 참여하거나 현지인과 친구가 되어 더 작은 섬이나 마을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제 고향 마을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길이 험해서 외부인은 거의 가지 않아요. 시아본가는 콰랑가 KWLNGO 태양의 장소라는 뜻 아는 이름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명과 거의 단절된 채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서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가 흘러나왔다.
시아본가도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위험해요. 파도가 너무 높아져서 작은 배로는 갈 수 없어요. 며칠 기다렸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가요. 하지만 서유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시아본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선을 가진 다른 뱃사공을 설득해 콰란가 마을을 향해 출발하기로 한 것이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냥 마을 입구까지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항해가 시작되었다. 2장. 폭풍우, 그리고 낯선 땅의 눈동자들. 작은 어선이 푸른 바다를 가르면 아아간 지 약 1시간쯤 지났을까?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가 머리 위에서 포효하기 시작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배는 장난감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와일드 코스트의 험준한 해안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서윤에게 이 폭풍은 공포 영화 그 자체였다. 꽉 잡아요. 뱃사공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불행히도 배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고 쿵하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동력을 잃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바다에 빠진 서유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다행히 근처의 한적한 해변으로 떠밀려갔지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축축한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산산조각난 배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흑인 청년들과 몇몇 노인,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이 그녀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저기가 아닌 걱정과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서유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녀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 남자가 다가와 서툰 영어로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그의 이름은 타보 세이보. 나이는 28살 정도 되어 보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깊은 눈빛에서는 나이보다 더한 성숙함과 리더의 풍모가 느껴졌다. 그는 이 마을, 콰란가의 차기 족장 INKOSI였다. 서윤이 떠내려온 이곳, 콰란가 마을은 이스턴 케이프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인근 마을 주민들조차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문명과는 거의 단절된 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코사족 마을. 마을 중심부에는 채색된 론다벨 몇 채가 모여 있었고 그 주위는 울창한 아열대 숲이, 그리고 그 너머는 거친 해안선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 30명 남짓, 대부분은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 섬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성장하면 대부분 요하네스버그나 케이프타운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남은 이들은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타보는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서윤을 작은 론다벨 안으로 안내했다. 흙으로 빚어 만든 벽과 지프로 엮은 지붕. 안은 어두웠지만 아늑했다. 그는 마른 옷과 담요를 건네주며 비를 피하고 몸을 녹이라고 했다. 서윤은 간신히 고마워요 ENKOSI라고 중얼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론다벨 밖으로 자신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22명의 젊은 남성들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과 소지품 대부분은 바다에 가라앉았다. 절망감에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유는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따뜻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윤이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으며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쌀이나 빵 같은 것은 구하기 어려웠지만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인 움푸코코 UMP의 이치오케이오크요와 콩과 옥수수를 섞어 끓인 움쿠쇼 UMNGQUSHO 그리고 풍부한 열대 과일과 직접 잡은 생선구이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외부로 나갈 배도 통신수단도 없었다.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유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에는 나이든 여성 몇 명을 제외하면 그녀 또래의 젊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2명의 젊은 남성, 그리고 단 한 명의 외부인 젊은 여성.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은 서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여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거나 도시의 모습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친절에 서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새 장, 낯선 리듬에 스며들다. 이 마을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외부에서 온 손님은 일정 기간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특히 섬에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야 하므로 노동으로 기여해야 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서유는 마을 청년들을 따라 밭일을 돕거나 해안가에서 조개를 캐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에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았던 그녀는 금세 제법 능숙한 일꾼이 되었고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 중에서도 타보는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다. 다른 청년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빤히 쳐다보기보다는 늘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살피고 배려해 주었다. 서윤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녀를 찾아 나선 것도 타보였고 식사 때마다 어색해하는 그녀의 곁에 앉아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대로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어쩌면 이런 태초의 삶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기묘한 평온함이 교차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 아래에서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삶. 서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타보에 대한 그녀의 감정도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현지인 청년이었지만 추운 밤 모닥불 앞에서 함께 몸을 녹일 때 위험한 숲으로 과일을 따러 갈 때마다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거센 폭풍우가 섬을 뒤흔들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던 서유는 강풍에 몸이 휘청이며 날아갈 뻔했다. 바로 그 순간, 타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단단한 품에 안겨 간신히 균형을 잡았을 때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감사함 이상의 감정일까?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하늘과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며 밤새 춤추고 노래하는 전통 축제였다. 해변에서 열리는 축제는 화려한 꽃 장식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도시의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서유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전통 의상인 움바쿠 UMH 비어시오를 차려입고 구슬로 엮은 목걸이 인신비 INTSIMBI를 걸었다. 머리에는 붉은 히비스커스 꽃을 꽂았다. 외국인이었지만 여인들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대하며 즐겁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윤. 우리 코사 스타일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북소리와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춤이 시작되었다. 청년들은 강렬한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며 역동적인 춤을 추었고
여인들은 우아하면서도 흥겨운 춤사위로 화답했다. 바로 그때 타보가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함께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았다. 주위 사람들도 그 순간을 알아차린 듯 반은 놀리고 반은 축하하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서유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방인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보를 향해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 타보는 서윤에게 아직 가보지 못한 섬의 여러 곳을 구해주겠다며 둘만의 산책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섬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해안 절벽에 올라 장엄한 인도양을 내려다보았고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폭포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다.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걷는 하루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고 막 시작하는 연인처럼 설렜다. 무뚝뚝해 보이는 타보였지만 이따금씩 짓는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해가 위온위어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언젠가는 구조대가 오겠지. 그럼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 내 인생이, 내 가족이 그곳에 있는데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져도 괜찮은 걸까? 이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장, 생명의 기적, 그리고 운명의 선택.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터졌다. 숲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청년 하나가 독사에게 발을 물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다. 마을에 의사나 병원은커녕 변변한 약도 없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파가 전통 약초를 이용해 치료를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서윤, 혹시 당신이 가진 약 중에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 있나요? 서양약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서윤이 가진 의약품도 폭풍 후에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윤은 비상용으로 작은 파우치에 챙겨두었던 항생제 몇 알과 해열제를 떠올렸다.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노파가 사용하는 전통 약초와 자신이 가진 약을 함께 사용해보자고 제안했다. 모험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청년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으면서 서윤은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마을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를 바라보는 타보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서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던 서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을 때 달빛 아래 타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가야 한다 해도 나는 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타보의 고백에 서윤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곳의 삶을 사랑하게 됐고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서울에 돌아가야 할 제 삶도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상대의 체온이 심장을 가득 채웠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리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을 외곽의 한적한 론다벨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인 축복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서유는 이 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몇 주가 지났을까? 서유는 몸이 계속 나른하고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더위와 낯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스꺼움과 불편함이 점점 심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떠올렸다. 몰래 확인해 본 결과는 두 줄. 양성이었다. 임신이라고? 여기서?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었지만 명백한 현실이었다. 충격과 기쁨,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 사실을 타보에게 알리자.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다.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타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달빛보다도 맑게 빛났다. 하지만 서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지금 구조대가 온다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나는 임신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다고 의료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새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었던 마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경사였다. 특히 노인들은 족장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며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환호했다. 물론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 다른 섬에서 산파수를 배워온 누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산을 도울 수 있다고 자신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서윤이 점점 이 섬의 삶에 동화되어 갈 무렵 마침내 외부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찾아왔다. 날씨가 잠잠해진 틈을 타 포트 세인트 존스에서 온 구조대였다. 그들은 무전을 통해 이 섬에 한국인 조난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서윤 씨, 이제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요. 함께 조난당했던 뱃사공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만 서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기쁨인 동시에 더 큰 갈등을 안겨주었다. 정말로 떠나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할까? 배는 곧 출발할 터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구조의 손길이 닿을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 특히 타보의 표정은 복잡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요. 억지로 당신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우리 아이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보는 그녀가 도시로 돌아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원한다면 다시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현대적인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서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변에 서서 작은 배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보다 더 큰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마침내 배가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모래사장에 내려놓았다. 저 여기 남을게요. 그 한마디에 타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구조대와 뱃사공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겠지만 지금 나는 내 아이의 아빠 곁에 있어야 해.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거야. 구조대는 당황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돌아갔다.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연락선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그날 이후
서유는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타보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우리는 이미 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마을의 전통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는 반지 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갑오인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넸다. 벅찬 감동 속에서 서유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애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요. 5장. 사랑의 결실, 새로운 희망. 결혼식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변에서 전통적인 코사 방식으로 치러졌다. 화려한 움박코를 입은 신랑 신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촛불이나 케이크 대신 야자수 잎 위에 차려진 열대 과일과 마을 사람들이 잡은 통돼지 바비큐로 피로연이 열렸다. 흥겨운 북소리와 춤, 노래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날 이후 서유는 타보와 함께 마을의 한 론다배를 꾸미고 명실상부한 콰랑가의 안주인이 되었다.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도시였다면 온갖 검사를 받으며 불안에 떨었을 테지만 이곳에서는 노파가 다려주는 약조차와 마을 여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달이 찬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물을 끓이고 출산을 도울 장소를 깨끗이 정돈했다. 노파의 지휘 아래 여인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동안 타보는 곁을 떠나지 않고 서윤의 땀을 닦아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진통제도 익숙한 병원 장비도 없는 곳에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주변의 응원 속에서 몇 시간 후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탈진한 서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타보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연신 속삭였다. 고마워, 서윤. 정말 고생 많았어. 아이는 한국 이름으로는 하늘, 코사 이름으로는 리아나 에라이어아이어 에너, 축복의 비라는 뜻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두 세계를 잇는 아이. 그날 이후 아기는 콰랑가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아이를 낳은 후 서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마을 여인들의 도움 덕분에 육아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아이는 마을 공동체의 아이였다. 모두가 아기를 돌보았고 서윤에게 쉴 틈을 주려고 애썼다. 타보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서유는 이제 완벽한 콰랑가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투영했다. 가끔 외부에서 배가 들어올 때면 서유는 한국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충격에 쓰러지셨던 부모님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언젠가 손주 얼굴 한번 보여다오. 라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어느 맑은 날, 서유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그녀는 하얀 모래사장 위에 서서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타보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오늘 밭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여보. 서유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다. 사랑이 있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는 희망의 땅이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낯선 땅에서 찾은 가족과 사랑.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가장 강렬한 행복을 발견하는지도 모른다. 콰랑가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제 그곳은 서윤의 그리고 그녀 가족의 영원한 집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의 바람도 불었다. 서윤과 타보의 노력으로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세워졌고 아이들은 이식고사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 마을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서서히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갔다. 서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타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답했다. 우리의 작은 가족이 만들어낸 커다란 기적이야. 이 섬과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야. 그 말에 가족 모두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콰랑가를 감싸는 바람 속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근근한 사랑과 무한한 믿음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 희미해지지 않고 섬의 역사와 사람들 가슴 속에 영원한 빛으로 남아 계속될 것이다.